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 관련 분야에서 몇 가지 국제과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 관련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적인 학술 강의거나 이렇다면은 이제 혹시라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윤리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COI가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를 참조해서 강의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기술적 측면이나 윤리적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기보다는 같이 토의하는 시간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공부했었던 내용들 일부가 이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뭐 제한된 시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의료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곳의 분야의 활용이 조금씩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막연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의료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의료 환경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응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전망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의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을 일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제 발표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혁신의 이면에 잠재한 윤리적 조전. 뭐 사실은 너무 거창한 담론, 거대한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 같은 것들을 좀 몇 개 화두로 전제해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료 시스템의 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 시스템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간다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의료 관련된 발명이나 발견이나 그런 문물 같은 것들은 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의학 발전, 그러니까 메디컬 사이언스의 발전에 있어서는 이제 글로벌 탑 티어로 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정말 의료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이분들이 건강 수준이 정말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좀 낮고 뭐 좋은 상황인가,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통계 같은 것들을 인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표로 들고 왔는데요. 한 40-50년 전에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 수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1 인당 의료 비용의 지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폭증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 그러니까 환자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의 퀄리티 자체는 많이 생각보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대상자들은 그렇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아웃컴들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뭐 별로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런 지출이나 이런 거 관련된 문제가 점점 심화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나 방법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의료 관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인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런 의료 관리 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아웃컴이 아주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는 근거는 아직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건 미국의 통계인데요. 여기 보면 뭐 아주 최근 수준에는 다소 이런 지표들이 향상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OECD 국가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의 임상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지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대 수명이 생각보다 크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그런 사망률 말고도 뭐 영아 사망률이라든지 모성 사망률 같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건강과 관련된 지표에 있어서도 OECD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의 지표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서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고비용이면서도 그 수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 역시 뭐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참가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사실 이것들이 아직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제 몰골이 어떻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어제 당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거의 잠을 못 자고 조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굉장히 그러니까 소수의 의료진에게 여러 가지 로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지금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잘 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돈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웃컴이 좋지 못하는, 마치 미국과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아주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몇몇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듯이 이런 것들이 환자 안전, 환자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슈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이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기반한 그런 통계 결과거든요. 아마 최근에 이제 한 5년 전, 10년 전 얘기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갑상선암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고 굉장히 많이 치료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갑상선암의 발생과 관련된 치료 건수가 증가했지만 이거에 비하면 어떤 환자들의 실질적인 어떤 평균 수명의 개선이라든지 건강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재적인 다양한 문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의료 시스템 같은 것들의 문제,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까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 전문가, 소위 얘기하는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부터 일반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지금 충분히 해피하지 못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연구,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공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좀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이런 와중에 있어서 최근에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씩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인공지능에 대한 조금 이제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기는 하였는데요. 그래도 한번 정도 리마인드 차 들어보시면 그래도 좀 주제에 포커싱 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6년에 제가 따온 그림입니다. 이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이쪽 어떤 디지털 헬스나 최신 의료에 관심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들어온 얘기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가 있었고 유헬스나 이헬스가 있었고 4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있고 그 이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이 AI가 있고 그리고 AI가 여러 가지 어떤 신기술, 신의료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각광받는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흐름의 일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의 요소들은 사실 지금 많이 이슈가 되기 오래전부터 꾸준히 탐색되고 모색이 되고 있었는데요. 아직은 우리 의료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 노동집약적이고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업무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어떤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탐색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초창기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표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는 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이론적인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꽤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자들한테서 이제 제안이 되고 있고 모색이 되고 있겠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을 정말로 현실 세계에 적용하고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잘 발전된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어 급격히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용화되고 현실에 도입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처음에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 알파고 제로일 것 같은데요. 뭐 이 얘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결국 컴퓨터 기술이 그런 이론 체계를 뒷받침하고 난 이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혁신이 지속이 되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확하고 그다음에 잘 맞추지 못했던 그런 기계 알고리즘, 기계의 이러한 어떤 뭐 예측이라든지 임상 경과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비약적으로 그 성능이 향상되고, 드디어 인간보다도 이런 부분적인 영역에서는 그 결과나 그다음 그 성능이 탁월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요. 여기 이 스케일 같은 경우 보시면 제법 오래된 문헌을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2016년, 2021년 되니까 지금 현재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획기적인 인공지능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100년에 육박할 정도로 해서 긴 어떤 그 이론적 체계, 그다음에 만들어 놨던 그런 이론 체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처럼 새로운 컴퓨터 기술이 실용화되면서 최근에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표에 몇 개 열거된 이런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이런 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 것이 진짜 바야흐로 인공지능을 이제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에 조금 더 많이 적용하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 세상을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챗GPT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음으로 양으로 여러 선생님들 이제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이런 챗GPT와 관련돼서 많이 편의를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노벨상, 작년 노벨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학상, 물리학상 모두 다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주제로 해서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아까 테이블에 연구했었던 사람들 일부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진짜 인공지능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어떤 선도적인 연구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의료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폭넓게 적용이 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몇 개 연구 같은 것들도 좀 진행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대단한 연구자들에 미칠 정도의 뭐 그런 성과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만성질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같은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아까 정은주 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고, 저희 팀 연구 결과도 한두 개 정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앞에 조금 장황하게 어수선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컴퓨터의 구조와 인간의 뇌구조는 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판단과 논리와 관련된 그런 소사를 인간의 뇌구조와 흡사하게 만들어서 이걸 병렬 처리라는 알고리즘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정한 인풋에 대한 아웃컴을 내는 방식으로 해서 인공지능 신경망이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제가 컴퓨터공학을 직접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주 자세하게 그 이런 얘기를 쉽고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의료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그런 딥러닝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해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요. 특정 값이 입력이 되면 이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입력해서 이게 특정 질환이라든지 특정 암이라든지 특정 의학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식으로 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라벨링,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이라는 이름 이제 딥러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있어서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답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암이다 아니면 특정 질환이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계를 훈련을 시키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관련된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입력해서 기계가 그것이 답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찾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답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 있어서 인공지능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비지도 학습 경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간마저도 그 정확한 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추론이나 방법론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들어갈 때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제 그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리즘을 복합화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입력된 값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기계 안에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서 특정 시그널을 조금 더 강화시키거나 감쇄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 정확도나 학습의 정확도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인공지능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말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블랙박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값을 입력했을 때 이게 A라는 값이 입력했을 때 B라는 결과로 도출이 됐을 때 우리가 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뭐 자연과학이나 통상적인 실험적인 방법론, 통계학적인 기법으로 해서는 이게 무슨 이유로 해서 무슨 이론으로 해갖고 이 A가 B라는 값이 도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반면 이 과정에 있어서 기계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결과값을 찾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블랙박스에서 왜 이 값이 나왔는데 이 값이 정확한데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해갖고 어떤 연유로 이 값이 도출이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블랙박스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여기서 새롭게 나온 그런 이슈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얻어진 그런 결과가 왜 그렇게 설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해답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의료 영역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그런 성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개 선생님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넘어가서 특정 질환이라든지 특정 전문 영역에서는 전문가 못지않은 때로는 전문가를 상회하는 정도의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법 조금 진행이 된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피부 병변에 대한 사진을 수십만 장을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게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서 찾아진 어떤 질환에 비해서 기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해서 이게 특정 질환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전문가 못지않게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하고 일치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공부하는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같은 그런 대사질환 영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눈과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당뇨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망막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저 촬영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있는 이제 망막과 혈관의 분포를 보는 그런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단지 예전에 나왔던 그런 인공지능 판독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망막증의 유무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환자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령은 몇 살 정도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망막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담배를 태우는지
혈당 조절 상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비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도 꽤 높은 정확성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예전에 나왔던 그런 것들은 이제 병이 있다 없다, 병이 무엇이다 정도를 확인을 했었던 반면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병의 유무를 넘어선 그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그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기 PET-CT 검사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걸 가지고 찍었을 때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 병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임상적인 예후 사항까지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료 인공지능이 하나둘씩 개발이 돼서 폭넓게 연구 또는 실제 진료에 활용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 역시 뭐 이게 오늘은 이제 아주 학술적인 얘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AUC라는 값이 인제 실질적인 그런 정확성, 정확도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게 1.0이 소위 얘기하는 그런 예측률이 거의 1에 그러니까 10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열거된 여러 가지 그런 임상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예측률이 0.9가 높은 경우도 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인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괜찮은가 썩 괜찮고 쓸만하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정확하고 꽤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임상적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아주 우수한 그런 성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디지털 헬스 센터에서도 이쪽 분야에 있어서 몇 가지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제 뭐 건보공단 데이터라든지 뭐 아니면 심평원 데이터라든지 이런 빅데이터가 우리나라에 많이 액세서블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인제 익명화, 빅시표라 이런 처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기존의 오랜 사용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여러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론 같은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이슈를 적게 발생하면서도 꽤 괜찮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법 오래전에 인제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됐던 연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인제 우리가 4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건보공단에 있어서의 건강검진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을 인제 실질적으로 인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 누적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있지 고위험군 성인에서 당뇨병 발생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 진료에 응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푸른 선에 비해서 이 붉은색 선이 AI로 모된 그러니까 딥러닝 그런 방식으로 해 갖고 만들어 놓은 그런 예측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의 정확성이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인제 5년 안에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는 기존 방법론에 비해서 훨씬 탁월한 그런 예측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아까 안전 촬영 관련된 얘기를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 그런 눈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액세스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어떤 당뇨병 환자의 관리 지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다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퍼블리케이션을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이건 역시 인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이런 빅데이터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 이형 당뇨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합병증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임상적인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퍼블리케이션을 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 모델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의료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폭넓게 활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제 이런 성능에 대해서 동의나 그다음에 인정을 받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개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공지능 기법으로 해서 우리가 잘 탐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얻어낸 값으로 해서 개인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안녕과 관련된 그런 가이던스를 내려줄 수 있는 정말 인공지능 챗봇,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서비스가 실제로 머지않은 미래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까지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제 문헌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 보면 빠르면 인제 의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40 년에서 50년 사이에 인제 대체가 될 확률이 예측이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제 대학에서 정년을 하게 되는 게 대략적으로 2040 년에 이르게 되면은 저도야 정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인제 저기 정년을 하게 될 때쯤 인제 저를 대신한 후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해서 의사들이 대체돼서 더 이상 인제 후학들이 저희 뒤를 잇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저기 걱정 그런 것들도 좀 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고 그런 것들이 의료 현장에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하나둘 속속 이런 성능 좋은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세계에 윤리적인 문제, 우리가 좀 사회적인 문제나 생각해 볼 여지 같은 것들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뭐 사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라면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글쎄요. 여긴 잘못된이라고까지 제가 좀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지금 현재 의료 서비스에 충분하게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로 해서 이런 불만족이라든지 우려, 걱정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 요소가 의사를 능가하거나 아니면 기존 방법으로 진단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아주 효과적으로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가 파악할 수 없는 뭔가를 우리가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분류 체계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분류를 하거나 그다음에 완전 무결하게 그냥 좀 모든 사람들한테 만족스러운 그런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슬라이드처럼 "아예 의사를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까지 좀 급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제 장황하게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 그래도 좀 쉽게 전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요.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이나 판독문이라든지 어떤 임상 경과라든지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데이터를 누적해서 쌓은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아웃컴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 방법론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저기 이런 강의의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인공지능 연구 방법론이 만들어지거나 개발된 것이 아니라 있던 범위 내에서 이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금 발전해 왔고 특정 태스크, 특정 영역에서의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조해 주거나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를 하고 어떤 총체적인 어드바이스나 이런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인공지능에는 아직 그 누구도 이르지 못했던 그러니까 개발 중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때로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꼭 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양한 그런 혁신 같은 것들, 과학적 브레이크스루가 생기면서 우리가 기존에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그 고려 사항이 인제 진행을 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사전 질문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워서 사실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해드리고자 되게 열심히 공부를 강제로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AI의 어떤 신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법적, 제도적으로 해서 어떤 책임과 관련된 그런 이슈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마도 개인적으로 불평등하게 그런 서비스들이 전달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소외되거나 형평성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고려라든지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완전 무결하게 의사를 대체할 것이냐. 제가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대체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의료진이 이런 AI를 활용하게 됐을 때 또 어떤 뭐 역할이라든지 뭐 의사 환자 간의 관계,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가 좀 달라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사람들은 그 제공받는 사람들로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동의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사실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쭉 정리를 해오고 나니까요. 정말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제가 이거를 정말로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 많이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거한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여기에 있어서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또 좀 더 다른 차원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있어서의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좋은 의견 들려주시거나 또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어쨌든 프라이버시 관련된 보안 관련된 이슈는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아주 뭐 널리 확산이 되고 활용이 되기 전부터도 정보통신 기술, 컴퓨터 기술이 활용이 되면서 우리들은 이제 걱정이 되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게 25년이나 됐다는 게 믿어지지는 않는데 2000년대로 넘어갈 때뭐 밀레니엄 버그부터 해갖고 어떤 그 기술의 불안전성, 그다음에 해킹 가능성, 그다음에 뭐 그것 때문에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의 혼란 이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보안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걱정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런 것들이 아직 인공지능이 막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막 현실 세계에 적용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상황마다 이 법률이나 규제를 정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한국, 뭐 일본, 영국 이런 연계 연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국가에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인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공유, 공동 연구, 활용 이런 데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저희 그룹에서 낸 논문은 그러니까 익명화 비식별화 처리가 완결되었고 이제 관련돼서 각 규제기관에 있어서 충분한 서약이라든지 일단 프라이버시와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낸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고요. 이렇게 인제 국가기관 또는 어떤 국가기관에 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관에서 잘 익명화 그다음에 보안이 처리된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있어서 개인의 익명성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공학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페더레이티드 러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실제로 관련된 연구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얘기는 한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뇨병을 공부하는 여러 연구자들이랑 같이 이제 같이 다기관 공동 연구, 빅데이터 연구 같은 것들을 하는데 각 기관별로 개인의 자료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외부에 반출을 하지 않으면서 특정 코드
그러니까 이 결과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이나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 결과가 특정이나 특정 사람,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이것이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결과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검증해 나가는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기법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페더레이티드 러닝 같은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한다면 이런 프라이버시 이슈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높은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 사실 어떤 데이터로 이걸 학습을 했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이게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뭐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 뭐 아니면 뭐 저기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다. 이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여성 아니면 뭐 젊은 사람들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들에서 정확하게 어떤 예측값이 맞아지거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뭐 암 치료에 활용하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나왔던 IBM 왓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암 치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암 치료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정확한 가이드를 준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저기 합당한 그런 치료나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실패로 돌아갔다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부족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이 진행이 된다면 이 임상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계속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기 때문에요. 한국인 대상의 임상이 조금 더 많이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 신뢰성이나 정확성들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임상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에서도 많이 물어보신 얘기인데요. 의사와 AI 간의 어떤 법적, 제도적인 책임에 대한 이슈. 근데 사실 AI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여러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법적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는 어떤 개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 자체가 어떤 뭐 큰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기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전 퀴즈나 이런 데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완전히 의사나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의 가이던스에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구현되는 AI라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이게 현실의 영역이 아니라 SF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그 자체의 어떤 책임이 될 확률이 일단 의료진의 책임이 될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을 만드는 제조사,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부분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의료 과실과 관련된 어떤 법리가 어 약간 좀 차이가 있게 적용이 될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뭐 저기 명백하게 제도화되거나 뭐 공론화된 얘기는 아니지만 단순히 의료진의 책임을 물리는 것보다는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쉐어하거나 나누어서 지킬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침 관련해서 인제 좋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일론 머스크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최근에도 뭐 저기 새 행정부에 들어가서 좌충우돌 아주 이슈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드는 자동차 제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꽤 오래전부터 아예 인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까지 선전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게 실현이 되거나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완전한 자동화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고 결국은 어느 정도 이상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기계가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그 기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사람의 본질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이라든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꼭 뭐 자율주행직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그리고 또 의료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은 사이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상의를 해 보면서 인제 어떤 케이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이건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유층 그다음에 뭐 백인 뭐 아니면 뭐 저기 도시 그다음에 아니면 뭐 남성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강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연구 대상이 될 확률이 높고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길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어떤 격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고도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뭐 시장의 논리에만 이런 것들을 인제 맡기게 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학습 데이터 자체가 좀 generalized 된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좀 편향성이 생기게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인제 계속적으로 인제 누적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과 사람과에 있어서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위 얘기하는 사회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두고 이런 것들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의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전 슬라이드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완전히 뭐 소위 얘기하는 어 인간을 초월할 정도에 있어서의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만들어진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고 응용이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AI 그 자체가 기존의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새로운 이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온 판단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잘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일부 영역에서는 아마도 사람의 일이 축소가 되거나 사람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게 될 확률이 뭐 분명히 있기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진료에 대한 단순한 보조 행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제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의료 서비스의 비중이 줄어들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는 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의와 투명성에 대한 문제 뭐 간단하게 언급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건 인제 학습용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을 할 때 사실 뭐 이전에 이런 인공지능 학습을 하기 전에도 뭐 임상 연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할 때 대상자의 충분한 동의와 그다음에 어떤 개인 의지에 맞게 개인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동의를 해서 그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윤리적인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잘 제도화된 그런 가이던스를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이 되거나 문제가 될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새로운 없었던 새로운 AI 기반의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좀 더 적합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거나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세부적으로는 보완이 되거나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한 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들이 아직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결국은 어 의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의사 또는 의료 인력이 AI랑 함께 일하면서 조금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될 확률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다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장황했지만 이제 거의 맺은 말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외국의 저기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 단절. 사실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외래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나 아마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만족하고 가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불만을 갖거나 지금 이 서비스에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대학병원에 있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매우 짧게 진료를 하고 뭐 그러고 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흥미로운 것이 이건 번역서에서 발췌한 그림인데 일반 사람들이 의사를 모사하는 그림 그런 단어 같은 것들을 보면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쁘고 급하고 서두르고 부주의하거나 무신경하거나 무례하거나 사실 뭐 생색내거나 거만하거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속상하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들도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겠는가 해서 의사로서 또 계속 이런 얘기들을 볼 때마다 반성하고 조금 더 자신을 되돌아보게 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저도 이런 의료 시스템의 종사자 중에 한 명으로서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환자들한테 다가서고 싶고 좀 더 열심히 진료를 해 드리고 싶고 그런 상황인데도 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갖고 이런 것들을 잘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응용화가 되면 지금 현재 제도권 의료 서비스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이라든지 낭비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결국은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런 리소스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뭐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쉽게 되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점점 더 의료 환경이 나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데 있어서 결국은 휴먼 대 휴먼 릴레이션십이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미래 의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임상적인 판단이라든지 치료적인 결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AI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성능이 또 많이 정확해지고 고도화가 된다면 인간의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지 그러니까 의료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효율이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그런 관점을 휴먼 대 휴먼 릴레이션십으로 해서 풀어나가게 된다면 조금 더 뭐랄까 미래 의료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낙관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제시해 드렸던 몇 가지 어떤 윤리적 도전 과제들 같은 것들이 잘 해결되거나 사전에 잘 준비되어서 어렵지 않게 인제 이런 새로운 상황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잘 소프트 랜딩이 된다면 적어도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은퇴할 시점에는 인공지능이 좀 더 폭넓게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계신 꽤 많은 분들도 그때 인제 저기 생존해 계시고 의료 서비스를 계속 향유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환자에 있어서도 해피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해피한 새로운 의료의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개인 맞춤 의학이 인제 추구하는 피포 메디슨이 이루어가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들이나 이런 발표를 하게 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인제 많이 도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연구진들이랑 같이 이런 슬라이드를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름 정성껏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